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영동에 거주 중인 한익수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덧 노년을 맞이해 자녀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 한 아버지이자 남편입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남성으로서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족을 지켜오며 느낀 기쁨과 보람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제 직업이 버스 기사이다 보니 종종 대기 시간이 길어질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는 것이 바로 다양한 사연들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 속에서 겪는 희로애락을 이야기하며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모습을 들을 때마다 정말 큰 감동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역시 그분들을 응원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지요. 오늘은 그동안 제가 품었던 응원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저와 제 가족에게 여러분의 응원을 받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첫째 아들을 위한 응원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 이야기를 한번 전해보려 합니다. 여러분께서 들어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주 일찍 결혼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아내와 만나 결혼의 기쁨을 나눴고 곧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격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그 작은 몸을 제 손에 안았을 때의 따뜻함과 감동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이가 작고 연약한 몸으로 제 품에 안길 때, 그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특별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둘째 아이도 태어났는데, 이번엔 딸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와는 또 다른 감동이 있었습니다. 딸을 처음 안았을 때는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졌는지 혹여나 실수로 놓칠까봐 안절부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고 있는 순간 아이들 모두가 저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와 아내를 위해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버스 기사로 일하면서도 늘 가족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지요.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은 잘 자라주었고 결국 두 아이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이제는 노년을 좀 더 평온하게 보낼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비극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몇 년 동안 성실하게 일을 해왔습니다. 성격도 반듯하고 건전한 청년으로 자리를 잘 잡고 있었지요. 연애도 하면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잘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저와 아내에게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말하더군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당연히 기뻤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나 결혼할 때가 되었구나 싶어서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에게 그 여자를 데려와서 소개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친구는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첫 만남에서부터 그녀가 참 예의 바르고 반듯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라며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에서 그녀의 성품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반갑게 맞이하며 대화를 나누었지요.
그녀는 저희가 앉으라고 하기 전까지 서서 예의를 지키고 있었고, 저희가 먼저 식사를 시작해야 비로소 수저를 들더군요. 이런 작은 부분에서 그녀의 세심함과 예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아쉬웠는데, 이 친구는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과 그녀의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도왔습니다. 결혼식도 잘 마쳤고,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 거라 믿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잘 지내는 것 같아 안심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결혼 후 첫 명절에 가족이 모였을 때 일입니다. 아내와 며느리가 함께 밥상을 차려놓고 식사를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며느리가 밥을 거의 먹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죠. 아가, 왜 이렇게 밥을 안 먹어?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 그러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배가 안 고파서요. 아버님, 어머님, 남편이랑 세 분이서 편하게 드세요. 전 괜찮아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냥 배가 안 고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명절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볼 일이 있어서 아들과 따로 집에 온다고 했어요. 아들은 낮에 도착했고, 며느리는 저녁 전에 혼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두 손 가득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건 뭐니? 며느리가 대답하기를. 사실 제가 입이 좀 짧아서요. 먹고 싶은 음식을 사왔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는 그냥 이거 먹을 테니까 어머님, 아버님은 차려놓은 거 드세요. 그리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아내와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아들의 표정을 보니 아들도 당황한 듯 했어요. 보아하니 아들 모르게 며느리가 혼자 생각하고 행동한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예의 바르고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이렇게 나와버리니 당혹스럽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바로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말했죠. 아가, 이거 사오느라고 늦은 거니?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여기가 제가 자주 가는 음식점인데 정말 맛있거든요. 걱정 마세요. 제 것만 사온 게 아니고 아버님, 어머님 것도 다 사왔어요. 다 같이 먹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했죠. 그게 아니고, 만약 우리 집 음식이 입에 안 맞았으면 미리 말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 여기선 밥을 다 차려놨는데 네가 이렇게 밖에서 음식을 사오면 시어미가 뭐가 되니? 며느리가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그 생각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 거라. 라고 했고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은 사온 음식까지 펼쳐서 모두 함께 먹었는데 며느리가 그 음식을 참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며느리가 좋아하는 메뉴를 준비해 줘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음 가족 모임 때 음식을 준비해도 또 입에도 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눈치를 주었더니 아들이 뒤에서 며느리에게 조용히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별안간 저희 막내딸이 그 대화를 엿듣고는 씩씩거리며 저희에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막내딸은 오빠와는 달리 성질이 급하고 화도 잘 내며 남들과 자주 다투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들 부부의 대화를 엿듣고는 화가 난 얼굴로 저에게 와서 말하더군요. 아빠, 새언니 진짜 미쳤나봐. 저런 사람이 다 있냐고. 오늘 아빠 생일이라 기분 좋게 넘기려고 했는데 더는 못 참겠어. 나 언니랑 한바탕 해야겠어. 뭐라고?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제가 물으니 딸이 화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오빠가 새언니한테 우리 집 음식 입에 안 맞냐고 물어봤는데 언니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 토 나올 것 같다고 했대. 그리고 엄마 손이 마치 쓰레기 손이라도 되는 것처럼 발로 만들어도 이런 맛은 안 나올 거라고 했대. 그 말을 듣자 저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믿기지 않는 이야기에 어이가 없었어요. 딸은 계속해서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가 조금 특이하긴 했지만 인성이 이렇게까지 쓰레기일 줄은 몰랐어. 우리 엄마 음식은 내 친구들도 와서 반찬 싸가고 다들 더 먹고 싶어하는 음식인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말하는 거냐고. 아우, 정말 열받아. 막내딸은 말하면서 더 화가 났는지 씩씩거리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저는 며느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내 아들 부부의 말싸움 소리가 점점 커지더군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니 더 한탄스러웠습니다. 아들이 화가 나서 말했어요.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래도 내 부모님인데 음식이 입에 안 맞아도 그냥 조금이라도 먹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아니, 그것도 바라지 않아. 근데 말투가 뭐야 대체? 며느리는 대꾸했죠. 내가 틀린 말 했어? 그래서 나도 조용히 혼자 해결하려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 사왔었잖아.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난리치는 통에 지금 여기까지 와서 굶고 있는 거 아니야. 입에 안 맞는 걸 어떻게 먹어? 그냥 역겨워.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 그 쭈글쭈글한 손으로 김치 썰고 야채 손질하는 것만 봐도 토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먹기 싫다고. 저와 아내 그리고 막내딸은 이 대화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내는 며느리의 말을 듣자마자 눈에 충격이 가득한 채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가 음식 맛이 아니라 나이 들어 주름진 아내의 손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게 너무 비통하고 이대로 넘어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둘 다 그만둬. 그만 싸우고 당장 나와. 제가 호통을 치자 그제서야 아들과 며느리가 당황한 듯 싸우던 방에서 빠르게 나왔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네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이 쓰레기 같다고? 그 주름진 손이 더럽게 느껴져? 내가 너를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볼 수가 있니? 네 친정엄마는 안 그러시냐? 안 사돈 손은 깨끗하시냐고?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정말 만만치 않은 강적이더군요.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저희 엄마 손은 솔직히 아직 주름이 별로 없어요. 저를 젊었을 때 낳으셔서 손이 아직도 곱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혀버렸죠. 그 순간 저는 며느리와는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결국 선전포고를 해버렸습니다. 앞으로 이 집에서 밥 먹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다시는 여기 오지 마.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가져갔던 반찬들 다 버렸겠지? 참 기가 차네. 이제부터는 뭘 바라지도 말고 명절이나 모임 때도 밖에서 만나자. 네가 좋아하는 음식 먹고 깔끔하게 헤어지자고. 알겠니? 그러자 며느리가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었는데, 죄송한데 김치만요. 어머님 김치가 맛있어요. 어머님은 김치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라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을 내뱉더군요. 이게 내 며느리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 뭐야, 진짜. 개념을 밥 말아 먹었나? 김치고 뭐고. 이제 국물도 없어. 당장 나가. 제가 이렇게 말하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아들 녀석이 며느리를 데리고 황급히 나가더군요. 그 뒤로 아들이 혼자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하며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아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다 며느리 혼자 저지른 일인데요. 그래서 아들에게는 괜찮다고 하고 집밥이 먹고 싶다고 해서 아내가 직접 밥까지 차려줬습니다. 알고 보니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는 한 번도 집에서 제대로 밥을 차려본 적이 없더군요. 그동안 우리가 싸준 반찬들은 아들이
혼자 밥을 차려 먹으며 다 먹었고, 며느리는 매일 배달 음식이나 외식만 하며 끼니를 때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황당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집밥 대신 배달 음식을 선호한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왔던 터라 부부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한숨이 절로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는 얼마나 기뻤는지 그때는 다시 잘해주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이상해도 임신한 상태인데 박하게 대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도 아내도 그때부터 며느리에게 다시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며느리가 또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손자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첫째가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손주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참 예뻤고 기특했기에 아내가 우리 막내딸을 통해 미역국을 잔뜩 끓여서 며느리에게 가져다 주었죠. 그런데 얼마 뒤 막내가 집에 와서 너무 화가 나 며느리와 대판 싸우고 왔다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인가 싶어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막내딸이 며느리에게 미역국을 전해주고 조카를 좀 보다가 나오려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미역국에 밥을 차려줄 테니 먹고 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내가 그걸 먹고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조카를 한 번 더 보려고 주방 쪽으로 갔더니 글쎄 그 미역국을 주방 싱크대에 다 흘려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며느리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미역국을 싱크대에 버리고 있는 걸 보고 딸이 바로 다가가서 따졌다고 합니다. 언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버리는 거예요? 며느리는 당황한 척하며 말했대요. 어머, 아니, 이거 버리는 게 아니라 실수로 쏟아졌어요. 하지만 딸은 곧바로 말했죠. 거짓말하지 마요. 언니가 일부러 버린 거잖아요. 내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언니, 대체 정체가 뭐예요? 그 순간 며느리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뻔뻔하게 대답하기 시작했답니다. 아가씨가 먹었으면 됐지.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묻고 난리야. 그래요, 버렸어요. 어차피 안 먹을 거 뭐하러 가지고 있어요? 얼른 치우는 게 낫지. 하여간 조카나 더 보고 나오지. 뭐하러 일찍 나와서 이런 걸 봐요? 딸은 이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오빠에게 이 사실을 일러 바쳤고 그로 인해 집안에 또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왜 미역국을 버렸냐고 물었더니 며느리는 그냥 버리고 싶어서 버렸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 음식을 싫어하는 걸 알면서 왜 자꾸 음식을 들이밀어서 이런 일이 생기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는 며느리가 정말 성격이 비뚤어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저희 아내도 상처를 많이 받아서 며느리에게 음식을 보내지 않았고 며느리도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며느리와 점점 멀어졌고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올 때만 그 손주 보는 재미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딸이 결혼을 앞두고 사윗감과 처음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며느리와 둘째 딸 사이에 불화가 있었는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군요. 하지만 며느리가 그날 또 큰일을 벌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는 며느리의 말에 정말 경악했어요. 며느리는 사윗감을 한참 바라보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했죠. 진짜 별로네요. 혹시 주변에서 별로라는 소리 안 들어요? 우리 아가씨 눈이 좀 안 좋다고는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별로네요. 외모도 그렇고 옷차림도 너무 후줄근한데요. 이 말을 듣고 둘째 딸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언니,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한테 그런 실례되는 말을 어떻게 해요? 생긴 게 어때서? 옷이 어때서? 당장 사과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는 고집을 꺾지 않고 뻔뻔하게 말했죠. 내가 틀린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님도 느끼실 거려. 그 불똥이 저희에게까지 튀었고 순간 저도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 사윗감은 누구나 봐도 준수하고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사위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아무리 며느리가 무리한 말을 했더라도 바로 혼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차분히 좋은 말로 타일렀습니다. 아가, 왜 그러니? 준수하고 멋지기만 한데 무엇보다 우리 딸을 사랑한다고 하잖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다 마음이 놓여. 고맙다. 이렇게 말하며 며느리에게 말한 건 신경 쓰지 말라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 그냥 넘기라고 했죠. 제 며느리도 본인 기준에서 솔직하게 말한 것 같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야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내가 대신 사과할게. 라고 했습니다. 사위는 그런 상황에서도 싹싹하게 반응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장인어른.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제가 더 고쳐나가면 되는 거죠.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 며느님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니 두 분께도 그러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 두 분께 정말 잘할 겁니다. 어딜 가도 어른들께 사랑받는 스타일이니 두 분께도 그렇게 할게요. 라며 말하더군요. 사위는 상황을 부드럽게 넘겼고 그 순간만큼은 그가 참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다행히도 사위의 넉살과 유머 덕분에 어색한 분위기가 조금은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사위의 그런 태도에 오히려 더 화가 났는지 다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웃는 사람은 속으로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아버님, 절대 그런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저 사람 웃으면서 속은 다르게 생각할지 몰라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결국 며느리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아가, 왜 자꾸 그렇게 무례한 말을 하니? 사람 성품도 좋고 인물도 좋은데 왜 자꾸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며느리가 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이 스펙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면 돈이 많으니까 좋아하시는 거죠? 저 시계 보세요. 엄청 비싼 명품이에요. 혹시 사치벽 있는 거 아닌지 잘 보셔야 해요.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까지 말하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며느리가 왜 이렇게까지 사위를 공격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는 우리 딸이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하는 게 질투가 났던 것 같았습니다. 사위는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시작해 이제는 자리를 잡고 상당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우리에게 인사를 오면서도 아내에게는 명품 스카프를, 저에게는 명품 와이셔츠를 선물해 왔죠. 며느리는 그걸 보고 우리 딸이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배 아파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망치려고 일부러 험한 말을 한 것 같았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위가 정말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며느리가 질투심에 사위를 험담하고 결혼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것이 너무 괘씸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며느리를 크게 나무랐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울면서 자리를 떠났고 그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후로도 며느리와의 갈등은 계속되었지만 정작 문제를 일으킨 건 사위가 아니라 며느리였습니다. 우리 사위는 결혼 후에도 저희에게 잘하고 우리 딸에게도 정말 잘해주는 최고의 사위입니다. 사위는 사업을 통해 성공했고 이제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도 우리 딸에게 진심으로 다정하게 대해주며 가족 모두에게 신경을 써주고 있죠. 딸도 사위와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결혼 이후 뭔가
자신의 삶에서 성취하고 싶은 욕망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원래 백화점에서 일하던 며느리는 결혼 후 아이를 키우며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결혼한 지 1년쯤 지나자 집에 있는 것이 답답하다며 가게를 차리고 싶다고 아들에게 말했죠. 평소 뷰티 관련 일에 관심이 많던 며느리는 속눈썹 연장이나 눈썹 문신 같은 뷰티 기술을 배우고 가게를 차렸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며느리가 시작한 일이 소자본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아들도 적당히 돈을 벌면서 크게 힘들지 않을 것 같다며 흔쾌히 가게를 차려줬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결혼 후 모은 8천만 원을 전부 쏟아부어 가게를 열어줬고 초반에는 일이 잘 되는 듯 보였다고 했죠. 손님들도 어느 정도 다니고 사업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솜씨가 그리 좋지 않았는지 금세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 와중에 며느리는 업종을 더 늘려야겠다며 네일아트를 배워보겠다고 또다시 돈을 써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돈이 또 쓰인 것 같았죠. 그런 상황에서 저와 아내는 궁금해져서 아이들을 불러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육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가, 너 요즘 하는 일은 잘 되고 있니? 아이는 어떻게 돌보고 있니? 하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대답하길 그런 것까지 아버님께 말씀드려야 하나요? 라며 무심한 태도로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놀라서 부모로서 자식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안 해본 일을 시작한 자식이 걱정돼서 물어보는 건데 왜 그렇게 섭섭하게 말하니? 라고 했죠. 그러자 며느리는 저희가 차린 가게고 저희 일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물어보시니까 간섭받는 기분이 들어요. 죄송하지만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궁금해하지 말아주세요. 라며 너무 당돌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저는 결국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버릇을 배웠니? 간섭이라니. 부모가 이 정도로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지. 그리고 아무리 간섭이라 해도 부모가 되어서 자식 일에 간섭도 못하냐? 결혼 전에는 깍듯하고 예의 바른 아이라 좋았는데 도대체 결혼하고 나서 왜 이러는 거야? 라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아버님이 저를 보고 싶은 대로만 보신 거죠. 자꾸 이렇게 화내시고 저희를 힘들게 하실 거면 저희 그냥 돌아가 볼게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더니 제 말은 듣지도 않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뒷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 아들에게 따졌습니다. 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왜 네 아내가 이렇게 행동하니? 아들은 한숨을 쉬며 요즘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피하고 예민해져서 저러는 거예요. 아빠가 좀 참아주세요. 제가 집에 가서 뭐라고 할게요.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어요. 요즘은 갓난아기 때부터 맡아주는 곳도 있어서 거기에 맡기고 집사람이랑 저 둘 다 일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으니 아무리 며느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아들 생각에 더는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죠. 하지만 그때 참았던 것이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결과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는 네일아트 공부도 하면서 가게를 잘 운영하는 듯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들이 정신없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빠, 혹시 우리 집사람한테 연락받은 적 없어요? 집사람이 사라졌어요. 집에 이혼 서류만 놓고 사라졌다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이혼 서류. 그게 무슨 소리야?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이혼 소장이 집에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짐도 다 빠져 있어요. 아빠한테 연락한 거 없었어요? 아니, 그런 거 전혀 없었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이제 어떡하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은 거의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저는 전화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고, 아들이 집에 와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빠, 사실 그동안 집사람 행동이 좀 이상했어요. 가게에서 일한다고 하면서 밤늦게까지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애를 돌보려고 집에 있어도 밤 10시가 넘어야 들어오거나 아예 안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제가 애 데리고 가게에 가봐도 가게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을 때가 많았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고, 아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내가 신용카드 한도가 부족하다고 해서 제 카드를 쓰게 했는데 지금 그 빚이 2천만 원이 넘어요. 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며느리는 그동안 가게 핑계를 대면서 아들에게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갔고 그마저도 갚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들의 신용카드로 계속 돈을 쓰고 있었던 것이죠. 아들은 결국 그 모든 빚을 떠안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말하는 내내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고 그동안 며느리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생각할수록 비통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보, 가게가 잘 안 되니까 인테리어를 좀 바꿔야 할 것 같아. 1,000만 원만 빌려줘. 많이는 아니고 가게를 좀 더 세련되게 바꿔보려고. 1,000만 원이나 들어. 당신 처음에 가게 시작할 때는 소자본 창업이라 돈 많이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 인테리어도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지 않았어?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당신 지금 돈 빌려주기 싫은 거야? 나 혼자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며느리의 막무가내 성화에 결국 아들은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게에 가봤더니 인테리어는 전혀 바뀌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물어보니 며느리는 인테리어 대신 가게 장비를 바꾸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걸 바꿨다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쪽 일을 잘 알지 못해서 정말로 장비를 바꾼 건지 알 수 없었다고 했어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들은 그때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재료비로 200만 원, 가게 꾸미는 비용으로 300만 원 등 여러 번 돈을 빌려갔지만 그 돈을 벌어서 갚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런 이유로 부부싸움도 자주 했는데 갈등이 점점 심해졌고 결국 개선될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며느리는 이혼 소장만 남겨두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남긴 이혼 서류를 발견한 후 충격에 휩싸였죠. 아들은 그때부터 며느리를 찾기 위해 온 동네를 수소문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우선 며느리가 운영하던 가게 주변부터 시작해서 지인들과의 연락망을 총동원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가게에서 네일아트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과 연락이 닿았다고 했습니다. 그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나서 아들은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부님, 진짜 안 됐어요. 사실 사장님 그동안 바람 피웠어요. 저도 딱히 증거는 없지만 그 스크린 골프장 사장님이랑 매일 붙어 다녔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술도 마시고 낮에도 어울려 다니고 그래서 손님들한테 술 냄새 난다고 불평도 많이 들어왔어요. 결국 가게 이미지가 엉망이 됐고 손님도 점점 줄어서 저도 결국 잘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장님이 도망가 버렸다고요? 완전 허리네요. 스크린 골프장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 사장님도 사라졌으면 둘이 같이 도망간 거겠죠. 그 두 사람이 바람 피운 거는 주변 사람들 다 알아요. 맨날 팔짱 끼고 다니고 손잡고 다니고 가게에서도 둘이 몰래 애정 표현도 많이 했어요. 정말 양심이 없는 건지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건지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그 충격에 휩싸였고 바로 스크린 골프장 사장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돌아온 대답은
더 처참한 이야기뿐이었어요. 아들은 혹시라도 증거가 있을까 싶어 스크린 골프장을 찾아가 그 사장과 직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가 언제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 사람을 골로 보내려 해도 정도가 있지. 이봐, 나랑 그 여자는 그냥 같은 건물에 있으니까 친해진 거고 몇 번 밥 먹은 게 다야. 무슨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 내가 왜 바람을 피워서 남의 가게까지 망치겠어? 어디 가서 그딴 소리 퍼뜨리기만 해봐. 그럼 바로 모욕죄로 신고할 거니까. 그리고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 사장은 화를 내며 바람을 피운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어요. 아들은 증거를 찾기 위해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었지만 결국 어떤 증거도 얻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골프장 사장과 며느리가 한때 관계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이미 헤어진 상태일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 외에도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고 다녔던 모양이었어요. 아들에게는 빚을 갚으라는 독촉 전화가 계속해서 걸려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며느리의 개인적인 빚인 줄 알았지만 점점 아들도 이 빚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도망간 후 아들은 며느리의 빚 독촉에 시달리며 몇 달 동안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희 가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빚 독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때 아들이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짜 제가 돈을 빌린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이러세요? 그 여자한테 가서 받으세요. 나도 피해자예요. 나도 당했다고요. 다시 한 번만 더 나한테 전화해서 돈 얘기 꺼내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속으로만 끙끙 앓던 아들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착하고 성실했던 아들이 며느리의 거짓말과 배신에 이렇게까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비통했죠. 며느리가 남긴 빚은 엄청났고 아들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직접 빌린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빚의 책임을 떠맡게 되어 끝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빚 독촉 전화는 계속 왔고 아들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했습니다. 몇 번을 설명해도 며느리의 빚을 청산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죠. 나도 피해자인데 왜 나한테 이러냐고요? 그 여자가 돈을 빌려간 거잖아요. 내가 아니라니까요. 아들은 거의 절망적인 목소리로 항변했지만 며느리의 책임을 묻는 전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왜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나 큰 고통을 초래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져야 했을까요? 정말이지. 집안에 잘못된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딸도 첫째 아들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의 문제로 지쳐가며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피곤한 얼굴로 돌아오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행히 며느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은 아들이 갚지 않아도 되도록 법적으로 해결되었지만 아들 이름으로 생긴 빚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며느리가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으니 찾을 방법도 없고 결국 그 빚은 모두 아들이 떠안아야만 했습니다. 아들은 여러 번 며느리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미 모든 연락이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며느리 집까지 찾아갔지만 이사한 지 오래된 건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며느리가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속이려고 작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비통했고 아들에게 이런 상처를 준 며느리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결국 아들은 모든 걸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한동안 자포자기한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했고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미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고 남겨진 것은 그가 감당해야 할 현실이었으니까요. 아들은 며느리가 남긴 빚을 갚기 위해 다시 일어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육아가 큰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아내가 손주를 돌보며 아들을 도왔습니다. 사실 며느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부부가 손주를 자주 돌봤기에 이 일은 자연스럽게 계속되었죠. 우리 아들은 하루라도 빨리 빚을 갚고 자신의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아들은 강하게 버텨냈습니다. 덕분에 빠르게 회복되었고 5년이 흐른 지금 아들은 거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 손주도 잘 키우며 안정된 생활을 찾아갔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후 폭풍 같은 시간들을 겪었던 우리 가족은 이제서야 그 상처를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해선 어느 정도 포기한 상태였고 그 행방을 찾는 일도 자연스레 그만두게 되었죠. 저와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자 우리 부부 역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저는 산악회 버스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버스를 대기시키고 탑승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며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믿기지 않는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바로 5년 전 우리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도망갔던 전 며느리가 산악회 회원으로 버스에 올라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햇빛 가리개를 쓴 상태라 서로를 바로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번에 그녀가 우리 아들을 떠난 며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며느리는 저를 알아보지 못한 듯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직접 다가가서 이야기를 해야 하나, 아니면 그저 지켜봐야 하나. 하지만 차라리 더 지켜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미러로 며느리의 행동을 관찰하며 계속해서 그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며느리는 다른 회원들과 함께 신나는 분위기 속에서 웃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버스 안에서 틀어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매우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녀의 밝은 모습에 제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웃고 즐기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우리 아들이 겪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들은 며느리 때문에 수도 없이 힘들어했고 그 여리고 착한 아들이 밤마다 눈물 흘리며 힘들어하던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배신과 거짓말로 인해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를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힘든 시간 동안 우리 가족은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그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있던 며느리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 가족의 삶을 망쳐놓고 며느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며느리였던 작자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혼자 그 신나는 광경을 더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 틀어주던 노래를 확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사용 마이크를 들고 그 여자의 웃는 얼굴에 한 방 제대로 먹이기로 했죠. 마이크 테스트.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버스 안에 정말로 제가 오랫동안 찾고 싶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버스 승객 중 한 명인데
제가 그 사람에게 한마디 해야겠네요. 야, 송현지, 너 나 알지? 나 네 전 시아버지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더니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그렇게 우리 아들 신용불량자 만들기 직전까지 몰아넣고 우리 손주까지 버리고 도망친 네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신나게 춤추면서 놀고 있구나. 아주 잘 만났다. 말을 던지고 나니 승객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였던 여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안절부절 못하며 제 말을 듣고 있었죠. 저는 더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여자가 우리 아들에게 저지른 짓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 여자가 우리 아들 돈 무려 1억 5천만 원을 가져다 썼습니다. 우리 아들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빚을 갚고 있어요. 근데 저 여자는 빚만 남기고 도망쳐서는 한 번도 이자를 갚은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저 여자는 우리 손주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저 여자가 여기 계신 분들 중 누구에게라도 또 사기를 칠지 모릅니다. 그러니 다들 제 얘기 잘 듣고 조심하세요. 여러분도 우리 아들처럼 당할 수 있습니다. 저 여자와 얽히면 여러분 인생도 망치게 될 수 있으니 최대한 멀리 하세요. 제가 여기까지 말하니 버스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진짜냐? 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친절히 대답해줬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제가 내 아들을 낳고 이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게다가 이 여자 바람까지 피웠습니다. 우리가 증거는 못 잡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소문이 다 났다고요. 우리 아들 신세 망쳐놓고 바람 피우고 손주까지 버리고 도망간 여자입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언제 이 여자한테 속아서 인생을 망칠지 모릅니다. 여기서 같이 춤추며 즐길 때가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제 말을 듣고 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야, 너 저 말 다 진짜야? 다 진짜냐고? 그러자 며느리였던 여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빠, 아니야. 저 말 다 사실 아니라고. 저 남자, 내 옛날 시아버지 맞는데 나 그런 적 없어. 저 얘기 다 내 얘기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냐? 얼굴에 철판을 깔았나? 나한테 증거 다 있어. 궁금하면 내 핸드폰으로 연락하세요. 제 번호 말씀드릴게요. 언제든 전화하세요. 내가 그 증거 다 보여주고 여러분 인생 구제해드리겠습니다. 송현지, 너 이제 제대로 살아야 해. 제가 이렇게 말하니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버스 안은 더 큰 소동으로 변했고 사람들은 저와 며느리 사이에 벌어진 이야기를 놓고 각자 의견을 나누며 혼란스러워했죠.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니 당장 2명의 사람들이 흥분한 얼굴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전 며느리는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그녀 혼자 그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그 2 사람은 전 며느리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에게 와서 따져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 여자가 정말 아저씨 아들 돈을 다 떼먹고 도망친 게 맞아요? 저도 그 여자한테 5천만 원 빌려줬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똑바로 말해주세요. 저도요. 저도 쟤한테 2천만 원이나 빌려줬다고요. 증거가 있다면 당장 보여주세요. 그 증거 좀 보여줘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첫 번째 남자는 전 며느리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단계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5천만 원을 빌려준 상황이었고, 2 번째 여자는 전 며느리와 친하게 지내던 사이에 전 며느리가 급히 돈 쓸 곳이 있다며 2천만 원을 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외에도 주변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들은 이야기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전 며느리는 강남의 노른자 땅에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짓말로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왔던 것이었습니다. 실체가 드러나자 전 며느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는지 저에게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왜 이러세요? 나 안 갈 거예요. 지금 당장 차 세워요. 여기서 내려달라고요. 그녀는 짜증을 내며 고집을 부렸고 마치 차를 세우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소리쳤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다른 승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결국 사고가 날 것 같아서 버스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차가 멈추자마자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가족들에게 이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전 며느리가 도망간 상황에서나마 이렇게 그동안의 억울함을 풀었다는 생각에 어느 정도 복수를 한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도 제가 겪은 일을 듣고는 어느 정도는 마음이 풀린 것 같았고, 우리 모두 이 일은 이쯤에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며느리와의 악연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끝난 후 몇 주 지나지 않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 통화를 계기로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 며느리는 그날 버스에서 사라진 이후 완전히 잠적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채 도망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났던 피해자들 중 한 명이 바로 제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서 들었던 번호를 기억해두고 그걸 통해 다시 연락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그 피해자는 전 며느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하며 그 사건 이후로 피해자들을 모아 함께 고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전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저지른 일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말해준 모든 이야기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을 더 모았고 결국 그들과 함께 전 며느리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점점 퍼져나갔고 전 며느리는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전 며느리는 잠적한 후 마치 쥐구멍으로 숨어든 듯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핸드폰도 본인 명의가 아닌 대포폰을 사용했는지 경찰도 쉽게 추적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지명수배까지 내려졌습니다. 한때는 완전히 도망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녀는 잡히고 말았습니다. 전 며느리는 경찰에 붙잡힌 후 법정에 서게 되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녀가 받은 형량은 고작 1년 6개월의 징역형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형량이 너무 적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피해를 준 사람이 고작 1년 6개월밖에 살지 않는다는 사실은 저 역시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아들을 대신해 어느 정도 복수를 해줬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은 후련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행방을 전혀 찾지 못해 고소조차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고 이혼 소송도 겨우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아들은 양육비 문제로도 별도의 소송을 걸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진행 중입니다. 며느리가 어디까지 남을 속이고 도망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런 불법적인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 법치국가입니다. 결국 며느리는 파멸을 맞이하게 되었고 젊은 나이에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생각하면 참으로 비참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그 소식조차 듣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은 양육비 소송이 잘 마무리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소송이 끝나야 우리 아들도 조금이나마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고
편하게 앞으로의 삶을 이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이제 그저 우리 아들이 그동안 겪은 고통을 이겨내고 남은 인생을 좀 더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번 일들을 겪으며 저도 우리 삶에서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단순히 물질적 풍요나 성공을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단지 돈이 많고 성공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잘 사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누구에게나 당당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떳떳할 수 있는 삶이야말로 진정 잘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 아들과 손주에게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책임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미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이제 그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곁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손주에게도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전 며느리처럼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닌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어른이 되도록 돕는 것이 제 인생의 중요한 과제가 된 것입니다. 전 며느리는 자신의 욕심과 잘못된 선택들로 인해 결국 스스로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녀와의 악연을 모두 정리하고 그녀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역시 더 나은 어른으로서 우리 가족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합니다. 그 선택들이 쌓여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들에게 그리고 손주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는 법,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바르게 사는 법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전 며느리처럼 비참한 끝을 맞이하지 않고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부디 잘 사는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더 늦기 전에 저와 우리 가족이 잘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기까지가 한익수 할아버지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자님들이 먼저 말씀드리기 전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한익수님, 이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신 것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겪은 아픔과 상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며느리와의 이혼과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아버지의 마음에 큰 짐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며느리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어 할아버지와 가족이 겪은 고통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의가 이루어지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런 힘든 순간에도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 언제나 사랑이 함께 하기를 바라며 아드님과 남은 가족과 함께 이겨내시길 응원합니다. 할아버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정성 들여 보내주신 사연 감사합니다. 이 사연은 한익수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사연으로 사연자님의 입장에서 작성되어서 한익수 할아버지님께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한익수 할아버지의 사연 영상이 주는 교훈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